반가워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예요. 오늘도 귀한 사연 하나 정성껏 읽어드려 볼게요. 자,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화동무 저 사람들 지금 뭐 먹는지 보입니까? 당장 꺼. 들키면 우리 총살이야. 압록강 바람은 살을 에웠습니다. 밤마다 강 건너편 중국 마을에서 불빛이 흘러왔습니다. 노란빛, 흰빛, 가끔은 붉은 네온빛까지. 저는 초소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빛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그때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해 국경 경비대에 배치된 여군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강을 지키는 일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무렵 저는 총을 들 힘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복은 몸에서 헐렁하게 떠 있었고 허리춤에 묶은 끈을 더 졸라맬 구멍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배에서는 하루 종일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기침으로 덮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배급은 옥수수 죽 반 공기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그릇을 들여다보는데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빨리 먹으면 더 빨리 배가 고파진다는 걸 그때쯤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나서도 한참을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긁어먹을 것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료 하나가 어디선가 USB를 가져왔습니다. 검은 비닐에 여러 겹 쌓인 그것을 꺼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수꾼한테서 넘어온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불을 창문 틈새까지 막아붙이고 작은 구형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듯 모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드라마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식탁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밥 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뭔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그걸 먹으면서도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절반쯤 남기고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카페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투명한 컵에 담긴 갈색 음료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 여자가 빨간 과일이 담긴 접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딸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란 바나나를 껍질째 들고 아무렇지 않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역시 아메리카노지. 저는 그 단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옥수수 죽 반 공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 추운 날에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기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먹고 바나나를 절반쯤 남긴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걸 먹고도 더 먹을 게 남아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거짓말처럼 밝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우리 얼굴에 그 빛이 반사됐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어둠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사의 천장은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었고 담요는 냄새가 났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가끔 경비대 교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옥수수죽 반 공기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USB를 껐습니다.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화면 속 식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기, 바나나,
그리고 그 낯선 음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급량은 줄면 줄었지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배급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이 초소 뒤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뜯어서 입에 넣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모른 척해야 서로가 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라는 생각. 군인이라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서 버텨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굶주린 배를 안고 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일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 건너 불빛이 그날따라 더 밝아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압록강 특유의 차고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군복 안으로 집어넣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강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그날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빠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굶어 죽기 전에 한번 도망쳐 보면 안 될까? 처음에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몇 초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긴 건가 싶어 입을 열려던 순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고 억눌린 목소리였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 담긴 것이 화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화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 공포였습니다. 오빠는 말을 이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냐고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단어를 오빠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배신하는 일로 분류됐습니다. 잡히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연루됩니다. 오빠가 두려운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잡히면 오빠도 끝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그런 말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눈을 내리깔고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세뇌된 그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초소에 섰고 옥수수 죽을 받아 먹었고 강 건너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이 그냥 멀리 있는 빛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문처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문처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조금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브로커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이 이용하는 루트, 사람들이 은밀히 주고받는 신호. 저는 그것들을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의 마지막 통화는 제가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는 오빠가 말릴 것이 분명했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냥 오빠가 보고 싶다고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고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복 안에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돈 조금,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빠의 얼굴을 기억하겠다는 결심. 짐은 최소여야 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강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이 강을 그동안 몇 번이나 바라봤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강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넓어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더 건널 수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두렵고 동시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감각. 이미 마음이 건너편에 가 있는 사람은 몸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초소를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아서 발밑에서 흙이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숨을 최대한 고르게 쉬려고 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평생 걸어본 길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고 순간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사이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압록강 물맛이 어떤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차갑고 흙맛이 났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제가 살아온 나라가 있었고 앞에는 모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두 발이 낯선 흙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실감이 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국경을 넘었다. 그 생각과 함께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소매로 얼굴을 닦고 브로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보지 않으면서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있는 게 이렇게 절박한 일이라면 나는 살아서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 땅은 차가웠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허름한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이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이불이 몇 장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허름해도 지붕이 있는 곳이었고 아무도 저를 쫓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말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던져주고 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빵 같은 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군복 주머니에 구겨 넣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배가 더 고파질 때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먹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전부 먹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타진을 해봤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100% 보장은 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잠시 씹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중국 법 기준으로는 언제든 북송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계속 있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다른 방법을 말했습니다. 제3국을 통한 루트.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대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들어가는 경로였습니다. 더 길고 더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중국 라오스와 달리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거기서 한국행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남아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다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더 먼 길을 택하거나 망설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순간 사실 저는 살아남는 방향으로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결심도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갈게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이용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였습니다. 저 말고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짐이 된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글을 만났습니다. 북한에 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정글은 달랐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머리 위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낮에도 어두웠고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걸을수록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건 훈련과 달랐습니다. 훈련에는 끝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브로커가 가져온 물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몇 번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에 기댔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물었습니다. 쓰러지면 누가 부축해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웠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더 힘들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하는 법을 군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그 훈련이 이런 데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 그때만큼은 그 훈련이 고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정확히 셀 수 없었습니다. 낮과 밤이 정글 안에서는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짧았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브로커가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저 앞이 메콩강이라고. 강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정글 나무들 사이로 물 흐르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강이겠거니 했습니다. 강은 강이니까요. 하지만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강둑 가까이 다가섰을 때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메콩강은 압록강과 달랐습니다. 색부터 달랐습니다. 압록강이 투명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면 메콩강은 갈색이었습니다. 흙을 삼킨 것처럼 속이 보이지 않는 갈색. 물살은 빠르지 않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폭이 넓었습니다. 저편 둑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악어가 많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악어. 단어를 들은 것과 실제로 그 강 앞에 서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강 표면을 훑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색 물만 흘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브로커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에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악어들이 피냄새를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농담이 아닌 말투였습니다. 그것이 이 길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몸 상태를 머릿속으로 확인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글을 걸었습니다.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건너야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건너는 게 안전하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낮에는 순찰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각을 비웠습니다.
악어도 피냄새도 물살도 전부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살아서 저강을 건너고 난 뒤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나무배가 있었습니다. 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크기였습니다. 몇 사람이 타면 꽉 찼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현지인 안내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 강을 수도 없이 건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배에 올랐습니다. 물 위로 나아가는 순간 강 냄새가 코를 덮었습니다. 흙 냄새와 물 냄새가 섞인 탁한 냄새였습니다. 노가 물을 가를 때마다 검은 수면이 갈렸습니다. 저는 배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물 바깥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무언가가 수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고정됐습니다. 통나무였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통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나무라고 확인한 다음에도 심장은 한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쥐는 힘이 세졌습니다. 노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물이 갈렸습니다. 강이 조용했습니다. 악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쪽 강둑에 배가 닿았을 때 저는 맨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모래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땅이 있다는 게, 땅 위에 서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손을 잡아줬던 여자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마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건넜다. 건넜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자수를 해야 한다고, 경찰을 찾아가야 한다고, 도망쳐온 사람이 경찰을 찾아간다는 게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에 잡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몸에 붙인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의 새소리는 북한의 새소리와 달랐습니다. 더 높고 더 많은 종류의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땅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감각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이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손짓과 몇 가지 단어로. 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고 그쪽도 우리말을 몰랐지만 방향만큼은 통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켜 줬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간다는 건 스스로 잡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리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젖은 옷, 지친 얼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어조가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배운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면, 측면. 머그샷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데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왔을 뿐인데 범죄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더 복잡하고 무거운 감각이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통역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어떻게 들어왔냐, 가족은 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짧게 필요한 만큼만. 길게 말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콕의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구치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쇠소리. 그 소리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그 방에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얼굴이 달랐고 사연이 달랐겠지만 다들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하늘도 작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제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신고를 했을까 아니면 숨겼을까? 저 때문에 오빠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게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추상적인 걱정보다 지금 당장의 허기가 더 실제적으로 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밥이 나오는 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규칙을 몰랐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볼 언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경비 경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밥 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빈속에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차갑고 아무 맛도 없는 물이었지만 그 물을 마시며 저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글에서도 강 위에서도 저는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을 뿐 배고픈 건 여전히 제 삶의 배경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물과 함께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구치소의 밤은 길었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고 먼 데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의 밤소리는 북한과도 중국과도 달랐습니다. 낯선 나라의 아주 더운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고. 그것만으로도 그날 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구치소에서 이민국 수용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간판들이 보였고 오토바이들이 달렸고 노점에서 뭔가를 파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냄새까지는 맡을 수 없었지만 그 거리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바깥 세상처럼.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회색 벽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좁았고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방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기댄 사람, 바닥에 앉은 사람,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 언뜻 봐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방에는 탈북민 200명 가까이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30평 남짓이었습니다. 계산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사람이 공간보다 많다는 게 보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 냄새, 음식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오래 생활한 냄새. 저는 잠깐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적응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부족했고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은 밀려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결국 화장실 옆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이불이 없었으므로 겉옷을 접어 깔았습니다. 등이 딱딱하게 닿았고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냄새가 옅게 코끝에 걸렸습니다. 천장을 보니 도마뱀 한 마리가 타일 경계를 따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막사에서도 정글에서도 메콩강 위에서도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옆에 누운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용소의 규칙을 설명해 줬습니다. 밥은 하루 2번 나온다.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 쓴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가끔 들른다. 기다리면 된다. 얼마나요? 사람마다 달라. 빠르면 한 달, 길면 몇 달.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몇 달. 이 공간에서. 화장실 옆 바닥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닉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그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제 경찰에 발각될지, 발각되면 어디로 보내질지. 그 공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달랐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좁고 냄새나는 이 방이지만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잡혀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수용소의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렀습니다. 밥을 기다리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누지 않고 천장을 보다가 잠드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다른 곳에서 왔고 다른 방식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브로커를 통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면 믿게 됐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200명을 같은 방에 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마주치자 반사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데려가 달라거나 저 여기 있다거나.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차례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냄새에도 익숙해졌고 도마뱀과의 공존에도 익숙해졌고
밤 나오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나쁜 적응이었지만 적응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임시 여권입니다. 저는 그 말이 한동안 귀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임시 여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저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 출국을 위한 서류가 나왔다는 것,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다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얇은 종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수용소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만 먼저 간다는 게.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 이 봉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게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출발하는 날 아침, 화장실 옆 바닥에 접어놓았던 재킷을 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또 하나의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남은 흔적들을 두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00명의 사람들. 그들 중 몇 명과는 이름을 알게 됐고, 몇 명과는 밥을 나눠 먹었고, 몇 명과는 밤에 낮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잘 닿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었고, 저도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저는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출 뻔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높이의 천장이 머리 위로 펼쳐졌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끄는 사람,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 전화를 하며 뛰는 사람. 다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속도로. 저는 가진 짐이 없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항 안에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가방이 있었고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 임시 여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제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일반 승객들과 다른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따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그 통로를 걸으며 벽에 붙은 광고들을 봤습니다. 리조트 광고, 항공사 광고, 화장품 광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광고 속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밝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탑승 대기 공간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였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것을 앞에 두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먼저 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손에 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좁은 통로 양옆으로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올리고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방콕의 낮 하늘은 두꺼운 흰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탈북민이 조용히 벨트를 채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따라서 채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커지는 그 소리가 온몸을 진동시켰습니다. 좌석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들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겁다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단단하다가 허공에 뜨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도로가 선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날고 있어.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쁜 것도 같고 두려운 것도 같고 너무 오래 버텼다는 것도 같고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하는 것도 같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창문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하늘이 나왔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위는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처음으로 이 높이에서 봤습니다. 북한에서도 하늘은 같은 하늘이었을 텐데 이 높이에서 보는 하늘은 달랐습니다. 더 넓고 더 조용하고 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랬습니다. 나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 생각을 속으로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용소 화장실 옆 바닥에서 메콩강 위 나무배 위에서 정글을 걷던 그 발로 압록강을 건넌 그 몸으로 저는 지금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은 눈이 부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걷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공항 안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빛에 익숙해지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항 안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들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짐을 끌고 전화를 보면서 이어폰을 꽂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제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화면 속에서만 보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계속 봤습니다.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읽을 수 있는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다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 들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물을 한동안 틀어놓고 바라봤습니다.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틀면 나오고 잠그면 멈추는 것. 단순한 일인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게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자꾸 눈이 고정됐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물을 받아서 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북한 막사에서도 물은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틀면 그냥 나왔습니다. 계속. 볼일을 보고 나서 자동으로 물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변기가 스스로 씻겼습니다. 그 작은 일에 이렇게 놀라는 제가 우스웠지만 놀라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변기도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에도 거울이 있었지만 작고 흐렸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거울은 크고 밝았습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광대가 나왔고 눈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했고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눈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행복하게 살자. 혼잣말이었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짐이 말이 되어 나오면 그게 공기 속에 섞이면 좀 더 진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씻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오자 안내를 받아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공항에서 바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다시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해야 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차선을 지켰습니다. 길가에 건물들이 있었고 간판들이 있었고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북한의 도로는 차가 드물었습니다. 여기는 차가 많았고 길이 넓었고 신호등마다 차들이 멈추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일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매일 이 도로를 달리고 이 신호에 멈추고 이 건물들 사이를 지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풍경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도착지에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이 건물에서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흰 벽,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창문 하나. 위협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실은 들어가면 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은 부드럽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옆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사진이었습니다. 최근에 찍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오빠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방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찍은 사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빠와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것을 저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진이 어딘가에 남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올려다 봤다가 조사관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말하기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건넜는지, 어디를 거쳤는지, 중국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라오스와 태국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간혹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듣고 기록했습니다. 가끔 질문을 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조사관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갈색 음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 중이라는 걸 잊고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조사관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커피입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드라마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것, 투명 컵에 담겨 있던 것,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 종이컵으로 갔습니다. 조사관이 새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드셔보세요.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진하고 약간 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덮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조사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사약이라도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처음 드셔보시나요?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실에서 이 서류들 앞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콜릿이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벗겼습니다. 입안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단 것이 입안에서 퍼지는 그 감각이 너무 강해서 잠깐 눈이 흐려졌습니다. 초콜릿이 녹으면서 그 달콤함이 퍼지는 동안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그 맛을 받아들이느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 달콤함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이 한국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새벽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이 이 초콜릿 한 조각만큼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나머지도 전부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야기도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날 밤 이야기도 했습니다. 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긴 이야기였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채로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줄 것이라고. 정착 지원이 있다고. 하나원이라는 곳을 거치게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어나려다 테이블 위 초콜릿 포장지를 봤습니다. 작고 구겨진 포장지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 마신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자유롭다는 말이 이렇게 버거운 줄 몰랐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진열된 과자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돈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계 앞에 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려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조금 모아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문을 잠갔습니다. 그 잠금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아무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는 누가 새벽에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것.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탈북한 뒤로 어떤 경로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두 가지를 번갈아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 앞에서 직원이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생각났습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마셨던 그것. 사약인가 싶었던 그 쓴맛. 그리고 웃었던 조사관의 얼굴. 초콜릿의 달콤함.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받아서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보다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쓴 맛 뒤에 남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인더 소리, 에스프레소 내려지는 소리, 우유 스팀 소리. 처음엔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들으니 알아가게 됐습니다.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가르쳐 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빠도 설명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친절한지 한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감 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북한이라고.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걸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는 사람이 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래도록 혼자 삼켜온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그 순간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웃은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다투는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일상이라는 게
일상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오빠. 그 이름이 비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처음 커피를 혼자 내린 날도 반지하에서 이사한 날도 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리. 코로나가 왔습니다.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카페 손님이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카운터 뒤에 서서 텅 빈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었습니다. 발소리, 걷는 방식, 어깨의 모양. 왜 그것들이 갑자기 신경 쓰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얼굴만 보였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오빠를 찾기 시작한 게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알게 되면 기대했다가 안 되면 더 힘들까봐 될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남편은 제가 무너지지 않게 혼자 그것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3잔 내렸습니다. 밖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오빠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써?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아메리카노야, 오빠. 익숙해지면 맛있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다고.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오빠는 카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손에 익었습니다. 저는 미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예쁘게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거치고 나서 카페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바쁜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태국에 가고 싶다고. 셋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태국, 메콩강, 수용소. 그 땅이 저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나라. 그때는 감옥처럼 느껴진 곳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오빠가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표정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비행기에서 하늘을 봤을 때의 그 감각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빠 손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 하늘 아래 우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네. 그리고 셋이서 웃었습니다.